안녕하세요. 레다월드 에디입니다. 이번 시간엔 잠수 기본 장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기능별로 노출보호 장비와 공기전달 장비, 그리고 정보전달 장비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스쿠바를 기준으로 표명호흡식과 함께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표명호흡식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니까 채널의 소개와 장비 기본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보호 장비. 노출보호 장비는 스킨 장비인 마스크, 슈트, 스노클과 추진 장비인 핀이 있는데요. 이 중에 마스크, 스노클, 핀 세 가지를 줄여서 MSF 장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표명호흡식으로 가면 헬멧과 풀페이스 마스크가 추가될 수 있죠. 먼저 마스크와 헬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에서는 눈을 떠도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대기와 수중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대기와 같은 공기층을 눈앞에 만들어줘야 하죠. 스쿠바 수경이 경영용 수경과 다른 점이 노즈 포켓이 있다는 건데요. 수중에 깊게 들어갈수록 물의 무게가 쌓여 수압이 증가하고 수압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 공기 공간이 압축돼서 압착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노즈 포켓을 통해 코로 공기를 추가해줘야 수경 압착으로 인한 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코를 따로 막는 상급 레벨 프리다이버는 조금 덜 보이더라도 노즈 포켓 없이 물을 채우는 수경을 쓰거나 공간이 조절되는 전용 수경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압착과 팽창은 잠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별도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스쿠바 마스크는 안경부, 프레임, 스커트와 스트랩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안경부는 강화 유리로 만들어지는데 유리에 이런 표식이 있어 일반 유리보다 충격과 온도에 4배 이상 강하고 파손되더라도 날카롭고 뾰족하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프레임 유무와 1한식, 2한식, 스트랩과 스커트의 장단점, 주의점, 관리법 등등 장비편의 마스크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리다이빙 전용이나 경영용 수경은 눈만 포함하고 스쿠바용 수경은 코도 포함한다고 했죠. 음성통신을 해야 하는 표명호흡식 헬멧은 입도 포함하고 코로 호흡이 가능해서 초급자도 편하게 숨쉬고 장시간 호흡에도 목이 마르지 않는 장점과 명확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장비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우선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독면처럼 생긴 이 풀페이스 마스크, 줄여서 FFM은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헬멧에 비해서요.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는데 별도의 옵션을 사용한다면 스쿠바에서도 기광호흡과 무선 음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 자원이 제한되는 스쿠바에선 공기 소모율이 너무 크고 무선 통신은 여러모로 장비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 수중에서의 인터뷰 같은 특수한 경우나 펀다이빙이라면 모를까 마냥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통을 이용한 비상기체도 별도로 운용해야 하고 논리터 밸브, 같은 말로 체크 밸브 또는 원웨이 밸브가 없다는 등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스쿠바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활동에서 가능성을 만들 기회이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헬멧들입니다. 이런 안전 헬멧이 아니라 호흡 장비인 잠수용 헬멧이요. 굳이 안전 헬멧을 구분하는 게 요즘 펀다이빙에서 케이빙 헬멧이나 전술 헬멧에 액세서리를 장착해 쓰는 경우가 흔해지다 보니 이걸 잠수용 헬멧이라고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 헬멧이나 전술 헬멧 생김새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밴드 마스크라는 반 헬멧 느낌의 장비인데요. 앞면부가 방수되는 단단한 전면부와 겉면부와 연결된 머리를 감싸는 잠수용 후드, 후드와 머리를 고정하는 스파이더라는 고무밴드가 특징인 장비가 있고요. 퍼라이트라고 부르는 머리 전체를 방수하고 보호하는 헬멧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수는 머리 포함 서해부라고 불리는 몸에서 털나는 부위들, 보온이 엄청 중요한데 몸이야 온수도 올린다고 쳐도 머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방수된다는 건 여러모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염을 막는 방호 기능도 물론 중요하고요. 페이스 마스크나 밴드 마스크도 잠수복에 옵션을 활용한다면 머리 방수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요. 산업표준 장비로 쓰이고 시장 독점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 커비모번이라는 회사의 헬멧들은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사이드 블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인데요. umbilical 파손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소실에도 헬멧 내부에 압력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체크밸브가 있어 다이버를 보호합니다. 만약 체크밸브가 없다면 조건에 따라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작업 중에 풀페이스 마스크로 한번 경험한 게 마스크가 갑자기 얼굴을 강타하면서 달라붙어서 엄청 놀랐었습니다. 얕게 방정이지 깊었다면 새 냄새 느끼면서 끝났겠죠. 비상기체로 전환하고 싶어도 장비가 있어야 하는 거고 장비 다 버리고 긴급 상승한다는 걸 현장에선 브라보 친다고 또는 아톰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브라보 치다 수면 너머 하늘이 보이는데 손 뻗으면 손은 물밖인데 마침 장애물에 걸려서 탈출도 못하고 수중정력이 없었다면 조상님 뵐 뻔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사이드 블록으로 돌아가면 주기체와 비상기체가 함께 연결돼서 비상시 사용하는 베일아웃 탈출기체를 통합 운용하게 해줍니다. 이머전시 가스 서플라이 줄여서 EGS라고 해요. 이게 비상기체 밸브, 이건 안면창 청소해주고 내부에 고인기체 빼주는 환기 밸브. 환기 밸브는 수시로 사용하는데 밸브를 열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파이프에서 기체가 뿜어져 나와요. 이건 안면평형하라고 코 막아주는 거, 이건 스쿠바 호흡기 2단계 역할을 하고요. 이건 요구형 호흡 조절기라고 열면 공기가 더 풍부하게 나오고 더 열어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양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 통신장치가 들어가는데 연결된 통신기 기능에 따라서 육상은 물론이고 다이버끼리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신도 요령껏 말해야 되는 게요. 바쁘고 숨찰 때 팔말이랑 뱃노즘이랑 나오는 대로 말하면 싼 장비는 거품 소리 때문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비싸고 좋은 거 쓰면 노 프라블럼. 이 헬멧들은 목적이나 사용 기체 그리고 수심에 따라 장비 선택이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매우 비싼 이 헬멧은 육상에선 10kg 전후 무게인데 수중에서는 거의 무게가 없습니다. 부착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헬멧은 넥댐이라는 장치로 결합되면서 방수되는데 넥댐을 건식 슈트 옵션과 결합해서 전신 완전 방수가 가능하고 잠수복에 내화학이나 방호 기능을 넣어서 오염지역 잠수나 정화조 청소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달린 것들도 있는데요. 포화 잠수라고 수백 미터 심해 잠수에서 호흡용으로 헬륨이나 수소 같은 고가의 기체를 쓸 때 잠수사가 뱉은 숨을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게 해주는 건데요. 만약 뱉는 숨을 그대로 버리게 된다면 매분 수백만원씩 하늘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밴드 마스크는 1000만원 정도 하고 헬멧류는 깡통이 2000만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헬멧만으로는 기능 못하겠죠. 역시 밸브가 내장된 잠수 헬멧은 안전한 작업에 중요한 장비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잠수 부분도 이런 장비를 포함하는 표명식 매뉴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법에는 빈틈이 좀 많기는 한데요. 나중에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잠수복의 1차적인 목적은 신체와 체온의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손 쓰는 일하다 다쳤을 때 장갑을 꼈냐 안 꼈냐가 부상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데요. 그 외에도 수중은 대기보다 열 전도도가 2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체온의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온의 관광지라도 피부가 노출되는 수영복만 입거나 래쉬가드만 입는 건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고 수중 활동 중에 외상이나 저체온증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편에서 말한 것처럼 웨슈트는 당연하게도 체온으로 데운 물이 잘 갇혀 있어야 좋은 거지만 몸이 젖는 건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웨슈트는 웨슈트일 뿐 한 벌의 잠수복만 쓸 게 아니라면 초고가의 웨슈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고 이쁜 웨슈트 상품이라도 비싸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반면 머리와 손을 제외하곤 젖지 않는 잠수용 드라이슈트는 선택할 옵션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쓰고 슈트 사면 같이 주는 내피 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목적과 가격대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내피를 적절하게 입어야 하는 만큼 내피 구성에 따른 부력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당연히 내피와 장비 구성 간의 부력 편차도 크지 않게 구성하는 걸 추천합니다만, 이런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잠수복은 어떤 종류가 있고 뭘 고를지, 어떤 옵션들이 있고 내피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등등 방대한 내용에 대해선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잠수복의 보온의 개념이고, 발열의 개념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요즘에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 잠수 시간이 짧은 스쿠바에선 배터리를 이용한 발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싸지만 별도의 배터리팩을 이용해 더 오랜 시간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보온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상체의 심장과 신장 같은 주요 장기를 보온해주는 조끼형 발열조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핫팩은 안 돼요. 이런 발열조끼도 슈트 손상으로 인한 침수엔 답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스쿠바의 한계죠. 생각만 해도 춥네요. 보통 발열의 따뜻함을 경험한 다이버는 찬물을 못 견딥니다. 드라이슈트에 적응하면 웻슈트를 안 입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장시간의 찬물 다이빙에서 발열 수단은 대사 유지와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업에 특화된 표면호흡식 잠수사는 스쿠바와 슈터 선택이 조금 다릅니다. 간단한 작업은 문제없지만 거친 환경에서 장시간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식 잠수복은 가황고무 잠수복입니다. 얇은 잠수복의 표면을 셀린과 오염에 강한 고무로 코팅하고 사용 환경에 맞는 방수, 방호 등급을 제공합니다만, 매우 비싼 관계로 기술자가 천대받는 우리나라는 레디알이라는 저렴한 건식 슈트를 애용합니다. 잠수복의 코팅은 내구성도 증가하지만 오염물을 세척하거나 해독할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온이 0도에 가까운 심해의 영역이거나 장시간인 포화 잠수를 해야 한다면 온수 슈트를 이용합니다. 호수를 통해 온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죠. 만약 온수가 끊어진다면 빠른 시간에 저체온증을 겪게 될 겁니다. 내 피셜이지만 그래서 운명처럼 생존한 경우도 있지만요. 다음은 오리발입니다. 잠수를 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장비죠. 오리발은 푸포켓 형태에 따라서 풀풋형과 오픈힐이 있다고 했죠. 조금 전문적으로 가볼게요. 스쿠바에서의 오리발은 추진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한된 자원인 공기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하진 않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물을 잡으려고 하면 발을 쓰는 것보다 6배 정도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오리발을 기술적으로 잘 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고려해야 할 것도 몸체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고무냐, 얼마나 길고 어떻게 구부러져 있냐, 구조가 하나냐 두 개냐, 수중의 무게는 어떠냐, 어떤 환경에서 쓸 것이냐 등등 선택지가 다양하죠. 물론 다 써보면 이해도에 도움되고 좋습니다. 저마다 특징이 다양하거든요. 레펠이나 호이스트나 갯바위도 타야 하는 레스큐 스위머들은 발바닥 안 돌아갈 부츠도 잘 골랐어야 하고, 오리발을 소화할 수 있는 발목 관절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목 아프다고 조류 못 이기고 쓸려가면 편하는 거. 반면 표면호흡식에서 오리발은 필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오리발을 이용한 수평 이동에 불리하기 때문이고 깊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휴대하며 사용하거나 장시간 이동에 사용한 후에 작업하기 좋게 몸을 고정하고 작업하기도 하죠. 핀 계속 차면서 작업하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오리발도 세부적으로 다룰 게 참 많은데 말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궁금한 점을 모아서 장비 컨텐츠에서 다뤄볼 테니까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은 스노클입니다. 우리가 해양관광지에서 물놀이하는 걸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수면에서 입이 물에 잠겨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에서 호흡 걱정 없이 더 편하게 수중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길게 만들어서 더 내려가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드 스페이스, 즉 사강입니다. 우리는 대사로 인해 생긴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배출하고 들숨으로 산소를 공급받는 호흡이란 걸 해야 하는데, 스노클의 길이가 길면 고여있는 이산화탄소 구간도 길어지고 그 사강의 이산화탄소만큼 적어진 산소를 공급받게 되죠.
수중 활동에서 이산화탄소는 very dangerous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한 수압입니다. 일상에서 장갑 낀 손을 물에 담그거나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몸을 담근 채 숨 쉴 때 가슴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 수압 때문이죠. 수면 밖의 대기랑 연결된 스노클로 수중에서 숨을 쉬려면 깊어진 수압만큼 호흡 근육의 힘으로 가슴을 팽창시켜서 빨아들여야 하는데요. 조금만 깊어져도 엄청 힘듭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힘듦은 체내에 과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겠죠. 계속 이산화탄소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호흡의 원리와 함께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스쿠바는 첫 교육 때 말고는 스노클을 잘 쓰지 않아요. 스쿠바 대중화 초기엔 수면에서 이동하면서 떠있고 호흡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력조절기가 발달하고부턴 수면에 쉽게 떠있을 수 있게 됐는데요. 스노클이란 게 수면에 잠깐 쓸 뿐인 게 장비랑 간섭도 심하고 휴대하기가 번거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쿠바를 안전하게 하려면 수면에서 균형 잡고 이동하면서 숨 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인식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장비는 맞는 게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 수면 휴식 중에 부력 조절기 없는 수면 활동인 스노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 수영이나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스노클 호흡은 많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가쁘게 숨쉬다 물 들어오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육산에서야 살에 들리면 기침하면 그만이지만 급박한 수영 중에 살에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침한다고 숨 다 나갔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게 물이라면? 그래서 그걸 아는 숙련도 부족한 사람들은 스노클 호흡이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맨입으로 숨을 쉬는 게 더 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구조 활동을 하는 항공구조사나 잠수구조사님들은 필수 숙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잠수활동 중에 호흡기는 오른쪽에서 온다는 일관성 때문에 스노클은 입의 왼쪽에서 귀 위를 지나 정수리 방향으로 갑니다. 옵션도 자바라나 드라이캡, 퍼시같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옵션 없이 실리콘 하나의 몸체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내 마음에 드는 색상의 스노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옵션은 장비 마스크 편에 살짝 붙여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공기 전달 장비는 공기통, 부력 조절기, 호흡기가 있습니다. 스쿠바 장비는 스쿠바 개요편에서 조금 더 다룰 거고 각각 단일 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비 컨텐츠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쿠바의 상징인 공기통은 봉이김 선달이 물을 가져다 판 것처럼 대기 중에 공기를 모아서 제공되는데요. 개인 공기통을 소지하기도 하는 해외랑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이빙 비용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공기통은 11리터 공간에 200바라는 압력 단위까지 압축해서 쓰는데요. 여러분이 숨쉬는 지금 거기가 1바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번 압축한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10번 이상 압축하면 고압이라고 해서 고압가스법으로 관리하는데요. 이런 고압 압축은 오버 압축해서 20바로 넘기고 이걸 모아서 100바로 압축하는 다단 압축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200번 압축해서 진해지고 데워진 공기 안에는 200배만큼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걸 압축 과정과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게 되는데요. 수분과 기름, 냄새를 제거합니다. 소방관님들이 불 끌 때 사용하는 것도 이런 압축 공기고 이것도 호흡용 기체 품질 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물론 공기가 아니라 헬륨이나 수소를 첨가한 펠리트록스, 하이드렐리옥스 같은 혼합기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력 조절기입니다. BC 또는 BCD라고 하는데 변천사 따지자면야 모르겠지만 둘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통이 필수인 스쿠바에서 공기통 장착을 담당합니다. 수동으로 입으로 불어서 넣을 수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공기통의 기체를 자동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동은 오랄, 자동은 파워라고 하고 이렇게 넣는 장치를 인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공기를 넣었다 뺐다 부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부피가 커진다는 건 부력이 커진다는 거고 그럼 물 위에 뜨겠죠? 뜨려는 힘을 양성부력이라고 합니다. 양성부력은 다이빙 전후에 물 위에 떠있게 해주고 물속에서는 뜨고 가라앉고를 조절해 우주에서 유용하듯 물복 맞게 해주죠. 이건 중성부력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다룰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장비 컨텐츠와 기초 이론, 트림 밸런스 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BCD는 수면에서 사용자와 장비를 모두 수면에 띄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레귤레이터입니다. 압력 조절기의 그 레귤레이터인데요. 잠수용은 수심에 따라 변화하는 수압도 일정하게 압력을 조절해 줍니다. 바다에서 쓰니까 부식에 강한 건 당연하겠죠. 스쿠바 호흡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공기통에 직접 연결돼서 중간 압력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고무바퀴나 공에 바람 넣을 때 칙칙 쏘는 에어건 아시죠? 그 정도가 중간 압력인데 이거 얼굴이나 입안에다 쏘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통해 입의 문은 2단계라는 장치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바꿔줍니다. 이걸 주변압 또는 환경 압력이라고 해요. 여기에 기체 잔량을 볼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함께합니다. 1단계 하나와 2단계 2개. 2개의 이유는 내가 쓰던 친구가 쓰던 안전용으로 필수고요. 그리고 잔압 게이지. 이것들을 어떤 길이의 호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 외에도 딘, 요크, 밸런스와 언밸런스, 다이아프램과 피스톤 등등 자세한 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 전달 장치인데 수신계, 나침반, 수중시계 등등이 있어요. 관악계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과거엔 아날로그로 방수되는 시계와 나침반, 수신계, 온도계를 다 별도로 가지고 다녔는데 이걸 통합해주는 게 현대의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옵션을 더하면 호흡기에 있는 잔압 게이지도 컴퓨터에 추가할 수 있어요. 수중은 압력을 받는 환경이라서 수신과 머문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육상과 다르게 방향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나침반도 필수입니다. 당연히 지도나 지형을 읽고 나침반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장비 중에 잠수용 시계, 즉 다이빙 컴퓨터가 포함되기도 하고요. 다이빙 컴퓨터는 상승 속도를 알려주거나 감압 알고리즘이 내장돼서 다이빙 전, 중, 후에 계산해야 하는 허용 시간들을 알아서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장비라서 배터리도 필요하고 고장도 날 수 있죠.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엔 내 전화번호나 겨우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이빙 컴퓨터도 쉽게 의지하게 되고 필수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생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맹목적 의지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나를 따라라 다이빙을 피하고 독립된 다이버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별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액세서리는 너무 다양해서 표명급식과 함께 필수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SMB입니다. 서페이스 마커 부위를 줄임말이고 생김새 때문에 소세지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자면 SMB니 DSMB니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소세지라고 하겠습니다. 스쿠바 다이버가 수중에서 수면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다이버가 상승 중이니 통행에 주의하고 다이버에게 집중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스쿠바 다이버는 상승할 때 충돌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하잠줄이나 이 SMB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이 SMB 길이의 차이나 폐쇄형이니 개방형이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MB는 스쿠바 첫 자력교육 때 배우는 필수 기술이기도 해요. 하지만 코스로 연결된 표면급식 다이버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장비인 리프팅백은 쓰겠네요. 다음은 수풀 또는 릴입니다. 스쿠바는 엉킴에 엄청나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정리하기 힘들고 두꺼운 로프가 아닌 얇은 로프를 감아 보관하는 스풀이나 릴을 사용합니다. 스풀은 짧은 것, 릴은 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SMB에 스풀을 하나 달고 다닙니다. 릴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처럼 가이드라인이나 스색줄로도 쓰기 때문에 R3 다이버들은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스풀도 그렇지만 릴은 많이 사용해서 숙련도를 쌓아야 하죠. 수중에서 로프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엉킴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랜턴입니다. 스쿠바에서의 랜턴은 팀 신호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넓게 퍼지는 확산형 조명과 달리 직진성이죠. 이런 신호용 랜턴은 사용 중에 양손을 쓸 수 있도록 분맨 핸들이란 걸 같이 씁니다. 신호용 랜턴은 땡홈용으로 하나 더 챙기고 수면이 막히고
빛이 없는 구조물을 내부라면 추가로 하나 더 챙깁니다. 만약 촬영을 위한 조명이 필요하다면 그 용도에 맞게 추가로 챙겨야겠죠.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는 수중에서 강한 빛은 산란되고 반사돼서 다이버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환경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고성능 랜턴이라고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요즘엔 상시로 스트로보 랜턴을 달고 다니는 분도 많아졌던데 개인적으로 반갑지 않습니다. 주의 신호수단을 상시로 쓴다? 장비형 팀에 취약한 스쿠바와 다르게 표면공업식은 잠수용 헬멧에 랜턴을 장착하고 조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전원도 무제한이죠. 만약 조명이 빠진 움빌리컬이라면 이런 무자비하게 생긴 랜턴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를 보조하기 위한 무인 잠수정에서도 조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랜턴도 조건부 법정 필수품입니다만 스쿠바에서 안전 헬멧에 랜턴 같은 돌출물을 달거나 이런 무지막지한 랜턴을 사용한다?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스쿠바에서 안전 헬멧 사용은 수면 구조 활동에 갯바위나 연안 지역의 장애물 등에서 파도와 같은 외력이 예상될 때 두부 충격에 의한 의식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지만 수중에서 사용하고자 할 땐 수중 동굴처럼 조리 없음, 시야 없음, 걸릴 장애물 없음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명 달 곳이 필요하다면야 할 말은 없는데 수중에서 머리를 부딪혀서 위험해진다? 헬멧의 금을 한번 감겨보시면 접촉 유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스쿠바에서는 장비의 사용법 말고도 휴대와 전개하고 회수까지 장비 사용 시에 변수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이 나이프도 법정 필수품인데요. 주로 로프를 자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이런 서레이서 형태의 물결 모양 칼을 주로 씁니다. 빵칼이라고도 하죠. 이건 픽스드 나이프, 이건 폴딩 나이프. 펀다이버는 사실 나이프를 쓸 일이 잘 없어서 필수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런 라인 커터 같은 걸 휴대하면 좋아요. 칼도 강제에 따라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단 스쿠바 다이버가 이런 픽스드 나이프를 이렇게 다리 안쪽에 착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칼 쓰려고 웅크렸다가 그 자세 그대로 떠내려가는 분도 봤습니다. 이런 폴딩 나이프 하나 비상용으로 좌측 포켓에 수납하고 수시로 쓸 수 있는 라인 커터 하나면 오케이. 다음은 웹노트예요. 수중에서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수신호로 소통해야 하는데 복잡한 내용도 전달할 수 있고 외우기 힘든 걸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트는 허벅지 오른쪽 포켓에 보관하면서 쓰죠. 손목에 걸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엄청 걸리적거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시도용 거울과 해상용 호루라기입니다. 혹시나 상승 중에 다이버가 멀어졌거나 보트에서 다이버를 놓쳤을 때 사용하는데요. 펀다이빙에서는 그럴 일 없겠지만 보트맨이 우리를 못 찾아서 표류 몇 시간 해보시면 챙기지 말라고 해도 챙기실 거예요. 사건이 겨울이었다? 게다가 바람과 조류가 방향이 다르게 흘렀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건 보트를 바라봤을 때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다면 호각을, 태양을 시야에 두고 있다면 거울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좌측 포켓에 이런 식으로 넣어두는데요. 이런 포켓도 갖춰야 하는 조건과 좌측, 우측 보관 조건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와 장비들이 있지만 스쿠바 장비에서 중요한 건 휴대건, 사용이건 소화하지 못하는 장비는 오히려 독이라는 건데요. 스쿠바를 배우고 카메라 같은 걸 새로 샀다고 급하게 써보려고 가져다니다가 잃어버리거나 사고 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고 다이빙 마지막에 떨어진 장비 찾아보겠다고 재입수했다가 사고 나는 건 공포영화의 클리셰 같은 사고 유형입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 게 추가적인 장비를 쓸 땐 본인 몸부터 가눌 줄 아시고 수영장 같은 제한 수역에서 먼저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몸을 가누는 기초기술들과 여러 장비 사용법들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턴 표면공업식입니다. 기본편에서 표면공업식 움빌리컬은 최소 3가닥으로 구성되고 이 호스들이 다이빙벨을 거치든 바로 표면으로 올라가든 표면으로 올라가면 호흡용 호스는 기체 조종반에
통신 호스는 통신기에, 수신기 호스는 유모 게이지라는 수심계에 연결됩니다. 스쿠바는 호흡기 1단계를 공기통과 함께 쓰지만 그 호흡기 1단계 역할을 이 기체조종반이 해주는 거죠. 이 기체조종반에 이런 볼륨 탱크에는 이런 압축기를 연결해서 다이버에게 필요한 최소 요구 압력으로 기체를 밀어 넣어 줍니다. 작업 수심의 수압보다 압력이 높아야 잠수사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압을 압도하는 요구 압력을 최소 매니폴드 요구 압력, 줄여서 MMP라고 합니다. 높은 고압의 비상용 기체나 주호흡 기체와 다르게 들어가는 감압용 기체도 이 장비를 통해서 육상에서 조절할 수 있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패널식으로 통합되는데 밸브가 참 많죠. 그래서 다이버가 중심인 스쿠바와는 다르게 표면호흡식은 이런 패널들을 통제하는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최소 4가지 이상의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표면호흡식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잠수사가 18m 이상이나 통로처럼 머리 위가 막힌 곳에서 잠수할 땐 비상기체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비상기체와 umbilicol이 고정되는 게 이런 하네스이다. 외형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뒤에 공기통을 고정하는 플레이트랑 이런저런 액세서리들을 달 수 있는 D링이 있습니다. 만약 유사시 다이버를 견인해서 올려야 한다면 장비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이버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포화 잠수할 때 사용하는 폐쇄식 벨인데요. 다이버를 건조한 환경에서 작업할 깊은 수심의 압력까지 준비시키고 반대로 안전하게 수면의 압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챔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압과 감압이라고 하죠. 이 가압과 감압 과정 중에 건조한 환경은 내부 인원의 안전에 크고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고립자 구조에 꼭 필요하기도 해요. 이런 포화 잠수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우리나라는 해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벨의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바닥에 무게추가 있고, 여기 연결된 와이어를 타고 벨이 고정된 크레인으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아래에는 다이버가 출입하는 안전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이 없으면 벨이 추락했을 때 출입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벨 주변엔 여러 배관과 비상시 사용할 기체들이 있고 일정 시간 동안 버틸 전력이 있습니다. 위에는 크레인과 연결되고 두꺼운 umbilicol이 올라가죠. 내부에 보통 벨맨 1명과 다이버 2이 한 팀인데 복잡하게 생겼죠? 개통과 기능을 다 알아야 합니다. 표면호흡식은 나중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리뷰하는 게 훨씬 재밌고 좋을 것 같네요. 알면서 보면 재밌거든요. 이번엔 이렇게 잠수장비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게 설명해본다고 설명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지 않았나 싶네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